자, 복습하는 기태 35강 시작할게요. 자, 우리 계속 이제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점과 거리라는 개념 나와 있고요. 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소설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본 서술자의 위치와 각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서술자의 위치라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느냐 아니면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느냐고요.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나라는 인물이 직접 등장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면 1인칭, 그 다음에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각도라는 건 뭐냐면 인물의 내면까지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물의 외면, 겉모습만 바라보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일단 크게 잡아야 되는 게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나의 시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뭡니까? 이야기 서술 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인칭 시점, 나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요, 작품 외부에서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격이 객관적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서술자와 관련해서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가 신빙성 없는 화자 같은 거 요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소설의 서술자 중에서 미성숙한 상태의 어린 화자나 순진한 화자 아니면 어리석은 화자를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화자,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화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사건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선입관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건을 묘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뭐냐면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나가 등장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 사람이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신뢰감이라든가 친근감을 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죠. 이거 보면 나라는 서술자가 나와서 다른 인물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나라는 서술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나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공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이청준 소문의 벽이 나와 있는데요.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해서 누구 이야기? 박준이라는 다른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면 일단 3인칭이니까 작품 밖 서술자, 즉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인물의 심리까지 분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임철호의 사평력이라는 소설이 나와 있는데요.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대학생의 뭡니까?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놀랐다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생의 내면 심리를 제시해주고 있죠. 이런 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에서는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2018년 지방지 9급에도 나왔던 거고요. 특히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석, 평가, 자기 견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보통 밑줄 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찾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다른 등장인물의 것이 아닐 때 그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나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홍길동전 보면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길동의 심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서술자의 판단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소설에서 이렇게 가능한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나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1인칭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죠. 윤직원 영감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것은 윤직원 영감이 당시의 나에서요. 이거 제기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자신을 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직원 영감을 당시의 나라고 제기대명사처럼 가리키면서 그 의미를 져주고 투쟁의 선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서술자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에 나오는 이런 거, 춘향의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안 이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목석이라도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는 춘향이나 사령 같은 다른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등장인물들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역시 작품 밖 서술자, 나가 등장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인물의 겉모습만 얘기를 쭉 해줄 때 우리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겉모습만 얘기해 준다는 것은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서술해 주거나 아니면 인물들의 행동만을 묘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3번의 거리라는 개념은요, 시험에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얘는 가볍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환기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중 시점이라고 해서 한 소설 내에서 2개 이상의 시점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작품 자체를 암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오상원의 유에 보면 한번 보세요. 나를 끝맺어야 한다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이 나를 다음 단락에서는 그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에 의지적인 신념이 느껴진다고, 그죠? 인물의 심리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는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주인공 시점이 번갈아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시험에 낼 수 있는 소설 중에 작품을 짧게 인용하면서 이중 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거의 오상원의 유해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술상 특징과 효과 파악을 위한 독해 스텝, 일단 선택지의 다양한 내용 점검하고 작품 보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술 방식과 효과까지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이 적절한지까지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종합적인 서술 방식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첫날 밤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을 묘사했고요. 담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서술자가 직접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담담하다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1번에 여주인공이 당당함이라는 거, 지금 이게 첫날 밤의 풍경 묘사하는 건데 여주인공, 그죠? 신부의 장신구들이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긴장된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당함 같은 거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서술자의 감정이입이라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냐면 서술자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대상도 느낀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나와 있지 않고요. 간결한 문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문장 위주의 서술을 얘기하는 건데 열거의 방식이 쓰이거나 겹문장을 쓰게 되면 간결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첫째 줄에 쭉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도 길어요. 그래서 간결한 문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서술상의 특징에서 인물의 말하기 방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는 답만 확인할게요. 바로 확인해 보면 1번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 드러나기는 하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몸은 장작끼비처럼 삐쩍 말라서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장작끼비처럼 그랬으니까 비유의 방식 중에 직유가 쓰인 거기는 해요. 근데 이것은요, 상대방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그래봤자 의미 없다고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거지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언급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그죠? 그들의 이야기를 쭉 뭡니까? 나라는 인물이 듣고 있는 거니까 작품 속 등장인물이,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점 구별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작품 속 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작품의 종합적 감상, 앞에서 나온 것들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에 따른 감상이라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요건 시에서도 했던 거니까요. 내지론적 관점이라고 했을 때 내용 자체나 형식을 보는 건데 이걸 소설에 적용해 본다면 소설 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나 인물의 심리,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서술 방식이라는 거, 뭐 이를테면 구성, 문체, 어조, 그리고 인물 제시 방법, 시점, 말하기 방식 같은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바로 보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요소를 선택지에서 확인하고 작품에서 드러나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효과의 적절성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대표 기출 문제 보시면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대상을 나열해서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지금 장면 자체는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기 직전의 장면 하나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1번은 좀 봐야 되는 게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배전을 다시 잡고 기절해서 엎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라는 것은 심청이의 심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선인들의 심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다음 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역시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옳지 않은 것 찾는 건데요. 그죠? 이것도 답 확인해 보죠. 4번에 절가는 머슴이란 뜻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절가라는 말 뜻을 몰라도요.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뭡니까? 동장내 절가가 얼굴을 디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못마땅해 하는 거지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선택지 좀 재밌는 부분이요. 우리 왜 시든 소설이든 이게 재밌는 게요. 토속적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토속적이다라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경우는 사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의 팁인데 그러니까 장기술이죠. 이 시든 소설이든 토속적이다, 향토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틀린 설명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 생각은 좀 해두시면 편합니다. 그죠? 편하고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2번 한번 보시면 얘는 헷갈리는 게 선택지 3번하고 4번이 헷갈렸을 거예요. 일단 갈등 나타나고 정기적인 요소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끝까지 봐야 되죠. 도술 대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3번에서요.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대결이 팽팽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야 되는데 화담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 고조는 안 되는 거고 도술 대결에서 패한 우치가 화담을 따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이제 우치가 화담을 따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요소 즉 도술 대결이 사건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긴장감이 고조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 알아두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다른 종합 문제에서는 몇 개만 볼게요. 일단 332쪽에 2번 한번 보시면 인물 파악하는 건데요. 그죠? 소조를 불렀고 이 소조가 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동일한 인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사람이 소조를 가리키면서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다 동일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만 한중록을 쓴 해경호, 홍씨, 서술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3, 4번은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5번 같은 거 이제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뭐 소설이라든가 다른 수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의 관계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문맥에 따라서 소재 의미를 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1번에 학원이나 가정집 같은 경우는요. 피아노가 흔히 있을 법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대립적인 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사실 우리가 소설은 고전 나왔을 때 그 내용 파악하는 걸 조금 힘겨워 하시고요. 현대 소설 같은 문제는 여태까지 보면 2018년에 구운몽 지문 주고 나서 시간 순서 잡는 거 말고는요. 정답률이 한 60% 미만으로 떨어진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훈련 필요한 부분이죠. 10번도 헷갈리는 포인트만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지금 보면 여기서 정답은 찾아내셨을 텐데 이거 세상을 등지고 사는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내용으로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단 쪽에 보면 이런 거요. 넷째 줄에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나가서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답바로 중심으로 확인하죠. 깨달은 바를 직설적으로 제시해서 문제 해결 방안 지금 보면 뇌물을 주고받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하고는 있는데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유추의 방식이라는 것은 상황과 상황이 유사한 거죠, 그죠? 자, 배를 타고 건너는 상황과 그 다음에 벼슬을 하는 상황이 뇌물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추의 방식은 드러나는 겁니다. 비문학뿐만이 아니고요, 문학 같은 데서도 유추의 방식은 특히 수필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14번 문제 좀 어려웠죠. 여기서 우리가 박진감이라는 용어 선택지 얘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박진감이라는 것은요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적극적인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볼 때 박진감 넘친다 그러면 막 자동차 추격신 나오면서 막 차 뒤집어지고 이럴 때 박진감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움직임 같은 게 묘사돼 있으면 박진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대뜸 달겨들어서 한 방에 때려 엎었다 해가지고요 세게 쳐서 닭을 죽이는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 나보다 박진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6, 17번 어렵지는 않고요. 18번 같은 경우에 얘가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과거 회상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3문단 쪽에 한번 보시면 3문단 쪽이죠. 지금 보면 이런 거죠. 그때의 기쁨이라고 과거 얘기하면서 판문점, 그럼 그때 과거에 쌍방의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통쾌했던 일이란 그의 과거에서 두 번도 없다 해가지고요 설득자들 앞에 놓여있던 게 과거고, 지금 다음 문단에서 뭡니까 설득자들을 마주한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뭡니까 과거로 넘어가는 역행적,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거 생각하시고요. 19번 한번 보면 얘도 이제 답은 아마 쉽게 잡았을 텐데요. 그죠? 나하고 어머니가 아저씨를 놓고 갈등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사랑송이가 어머니라는 소설의 내용을 미리 학습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거 어린이라는 거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주 타당한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 계세요. 정말 타당한 문제제기 맞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아저씨가 건네준 봉투 속에 쪽지가 나오면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성인이라면 이거 뭔가 마음을 고백한 그죠? 그런 내용일 거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그 편지 내용에 대한 짐작은 전혀 하지 못하고요 어머니의 모습만, 외부에 드러난 모습만 그냥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이나 분석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어린이의 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20번 문제 같은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죠.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기태에 35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강이 있어요.